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시캠프 오창일의 광고 교실에서 진행하는 광고 크리에이트 분석 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광고 크리에이트 분석하기 위한 주변 지식들을 쭉 같이 검토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 문화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에서 영웅과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영상의 의미, 그 다음에 영상 분석의 의미 이런 이야기를 쭉 다뤄왔죠. 오늘은 그 8번째 강의로서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설득 커뮤니케이션은 그야말로 광고 영상, 광고 크리에이트 분석의 가장 메시지 중요한 내용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한테 브랜드의 메시지 또 브랜드를 구매하게 하도록 설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숨은 설득자가 있어서 광고를 통해서 광고 영상을 통해서 설득했기 때문에 그 설득이 이루어진다면 즉 브랜드가 판매되고 광고 메시지를 수용해서 일반 소비자 대중들이 환호하고 호응해 준다면 대성공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낸 일, 설득이라고 하는 그 큰 작업을 우리가 해낸 일에 대해서 소비자나 생산자, 즉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나 카피라이터, CM 플래너가 모두가 환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낸 일에 모두가 환호할 거예요. 이런 소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아무튼 설득 커뮤니케이션 관련되는 주요한 키워드들이 되겠습니다. 광고 크리에이트 분석하기 때 필요하고 우리가 소비 영상 메시지를 수용할 때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 그 과정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핵심 단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광고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구조와 의미를 말할 수 있다. 광고와 기호와 설득하기 위해서는 기호가 필요하죠. 기호와 설득과 그 설득됐을 때의 수용자의 태도 변화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짤막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했는데 일반 대중 메시지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아주 오래전에 모델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것은 공통의 경험의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즉 field of experience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의 경험을 공유한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 우리가 같은 공간 속에서 사회에서 조직에서 특정 국가에서 혹은 특정 시장에서 뭐 떠오르는 시장이든 기존의 어떤 지배적인 문화를 지배하는 조직이나 시장이든 관계없습니다. 그럼 공통의 경험의 장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사람과 동물은 같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힘들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사이에서 대중 소비자들이 같이 공통 문화,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면서 경험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 하나의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공간에서 설득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생기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주체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송신자가 있고, 송신자가 있으니까 반대로 더 뒤에는 수신자가 있겠죠.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그죠?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어떤 것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즉, 어떤 메시지, 설득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는 그냥 전달되지 않고 대중사회에서는 채널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것이죠. 이 채널은 우리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대표적인 게 바로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그러니까 SNS가 됐든 모바일이 됐든 그죠? 전화가 됐든 모든 어떤 채널이 있다는 매개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매개체에 그 메시지를 담아서 송신자가 수신자한테 보낸다는 것이죠. 이런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 광고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이 송신자는 광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겠죠. 수신자는 일반 대중 소비자가 되겠죠. 자기의 생활 속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소비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송신자는 크리에이터 생산자, 광고주, 소신자는 일반 소비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좀 확대된 개념에서 커뮤니케이션 구조에 대한 이야기니까 좀 더 언론 정보의 어떤 유통과에서 나온 그런 개념인데 그것이 결국 좁힌다면 광고라고 하는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광고주가 소비자한테 메시지를 채널에 미디어의 SNS를 통해서 보내는데 그때 과정은 어떤 메시지를 암호화한다는 것이죠.
뭐 그 언어가 될 수도 있고 스토리가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다 될 수 있겠죠. 그것을 메시지에 묻어서 탑재해서 보낸다는 것이죠. 그러면 소비자는 그 받은 메시지, 채널을 통해서 수용된 메시지를 해독한다는 것이죠. 그 의미가 뭘까? 무슨 메시지일까? 나의 가치관, 나의 이념과 다른데, 같은데, 다를 경우에는 거부할 것이고, 같을 경우에는 공감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해독한다는 것이죠. 이 해독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광고 크리에이티브 분석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간에 송신자가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수신자에 보내면 수신자는 그것을 해독한다. 이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구조이다. 광고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근데 이 암호화하고 이 해독하는 과정에 잡음이 있다는 이야기죠. 잡음이 있다는 것은 일종의 기본적으로 전달하는 고유 특정한 메시지 외에 다른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다른 가치관, 다른 숨은 의도가 들어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잡음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잡음이 들어가야죠. 이 잡음은 환경적인 잡음도 있을 수 있겠고, 물리적인 잡음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기존의 수용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도 관계 있겠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 공간적인 거, 심리적인 것이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잡음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여기서 수신자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 메시지가 좋다 하면은 송신자는 그 메시지를 강화할 것이고, 그 수신자가 피드백할 때 별로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반응이 나온다면은 송신자, 즉 광고주는 그 메시지를 수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피드백 과정을 거치더라.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쌍방향 통해 커뮤니케이션. 여러분 잘 아시죠?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만이 그것이 의미가 확장되고 수정 변형된다. 그리고 그것이 수신자한테, 소비자한테 잘 전달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메시지 개발이 가능해진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결국 우리 인간 사이에서 특히 광고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그 브랜드 갖고 있는 메시지, 카피, 어떤 영상이 어떤 의미를 생산하는 것하고 굉장히 관련되어 있다는 거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영상 분석 의미할 때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영상과 영상이 서로 충돌하고 갈등함으로써 서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생성이라는 것은 그 구조 내에 있는 의미들이 영상이 서로 충돌해서 의미를 생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태도, 그 시점에서의 문제와 관련해서 또 개입되고 잡음이 들어가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기도 한다. 어쨌든 간에 종합해서 그러한 것을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효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반응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하나의 영상은 의미 작용이 일어난다. 즉 기호와 의미가 갖는 구조적인 관계에 의해서 의미 작용이 일어난다. 즉 의미 생성이 일어나는 그런 구조를 우리는 의미 작용이라는 말을 쓴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의미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영상과 영상이 만난다는 말씀드렸고, 그 영상에서는 우리가 암호화, 어떤 기호화한다는 얘기죠. 기호와 의미가 서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기호작용이라는 말 씁니다. 우리가 기호하라는 말 쓰기도 하죠. 같은 말입니다. 즉 기호작용을 한다. 즉 기호가 새로 생성된 기호로 하여금 그것이 이런 의미구나라고 소비자가 수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호로 하여금 새로운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생성된 의미를 얻게 되고 획득하게 되는 그 과정, 그 공정, 심리 공정을 우리가 기호작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영상과 영상이 만나서 의미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용된 영상이나 텍스트나 말이나 신호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기호로서 작용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게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의미 작용을 하기 위해서, 즉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코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드는 기호의 조직 원리라고 우리가 사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코드는 문화 속에서 서로 상호 소통하고 이행할 수 있는 어떤 기호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흔히 대화에서 우리 서로는 코드가 맞다. 우리 교수님과 우리 학생들은 코드가 잘 맞다. 나의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이야기하면 말이 잘 통한다. 즉 같은 문화권, 공유된 문화권 속에서 서로의 경험이 일치하고 서로의 가치관, 지향점이 비슷할 경우에는 서로 이심전심으로 통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코드가 잘 됐다는 이야기죠. 코드화가. 우리가 흔히 이제 콘센트, 아울렛에 우리가 코드를 꽂았을 때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서로 상호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 기본적인 개념, 기본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이 코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드는 뭐 어떤 게 코드가 되느냐면은 텍스트라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코드가 잘 맞아야 되고 그 코드화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달해야 될 메시지에 해당되는 텍스트가 있다는 것이죠. 이 텍스트는 흔히 우리 이야기하는 뭐 이야기라든지 문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미지, 환유 다 포함됩니다. 특히 저런 영상, 이데올로기 등의 상징 체계를 종합해서 우리는 텍스트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텍스트. 텍스트는 이제 말하자면 우리 커뮤니케이션에서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해석해야 할 모든 대상을 우리가 텍스트로 명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몸짓, 눈짓, 그죠? 다 된다는 거죠. 기호는 물론이고 문자는 물론이고 영상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시위할 때 어떤 데모, 사인, 문안 모든 것이 다 텍스트 될 수 있다. 즉 분석, 해석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징체계는 신문, TV, 영화, 연습곡, 특히 광고, 잡지, 문화, 예술작품 등의 다양한 텍스트 속에 내재해 있다는 것이죠. 텍스트 안에 숨어 있다. 무엇이? 텍스트가. 텍스트는 뭐냐? 해석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광고 크리에이티브 분석을 했을 때 광고의 텍스트가 무엇이고 코드가 무엇이고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상징 체계가 들어있는가를 따져보는 것이 바로 우리 이번 강의의 중요한 광고 크리에이티브 분석의 핵심이 된다. 그것은 좀 더 확장해서 본다면 일반적인 언론 정보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광고에 적용시킨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하는 인간은 기호의 생산자이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그것을 소비합니다. 우리는 의미의 생성에 개입하기 때문에 의미 개입에 개입하기 때문에 생산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메시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소비자입니다. 일반 수용자죠. 송신자가 보낸 메시지를 수용자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기호의 우리 속에 기호의 카테고리, 기호의 장, 기호의 공간에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기호, 이 공간 속에는 우리 속에는 바로 기호가 있더라. 상징체가 있더라. 분석의 대상이 있더라. 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생활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 커뮤니케이션 개념으로 본다면 이렇게 개념으로서 풀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개념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광고 크리에이티브 분석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고 우리 광고에서는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설득한다면 태도 변화입니다. 태도 변화와 설득의 관계를 잠깐 볼까요? 태도는 구매 태도, 구매 의향률, 구매 선호도, 자기가 좋아했던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좋아하지 않게 된 것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설득이 됐다는 것이죠. 그 설득이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가지고 있던 내면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태도는 특정한 사람이나 대상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평가입니다. 호불호를 갈린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호불호에 의해서 행동 반응에 영향을 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설득 커뮤니케이션 태도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태도와 신념, 행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바로 이게 인지조화라는 말 쓰죠.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인지조화. 그러니까 자신의 태도, 가치관, 이데올로기에 기본해왔던 그대로 따라서 하려고 하는, 즉 일관성을 지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러니까 결국 태도라는 것은 쉽게 바뀌지가 않죠. 즉 학습 혹은 기타 여러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태도는 개인의 내적 동기나 외부적 영향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쉽게 바꿀 수 없고 설득되지 않는 게 태도입니다만은 그렇다면
항구적으로 변하지 않는 건 아니죠. 또 여러 가지 자극, 반복 노출, 광고 영상의 노출, 자기 좋아하는 모델이 나왔다든지 좋아하는 메시지가 나왔다든지 생활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광고 브랜드가 나왔다면 그 태도는 바뀔 수가 있죠. 즉, 개인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과정과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설득인데, 설득 효과는 메시지 전달자의 특성이나 전달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자기가 좋아하는 모델이 나왔을 때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가 있으면 잘 맞죠. 그야말로 코드가 되어서 100%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죠. 100% 확실하게 해독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달자의 특성이나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실험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냥 춤추고 노래하는 것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 수용성에서 일종의 잡음이 생겼다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전달이 잘 안 된다. 즉 태도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개인의 특성이나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런 것들이 알아야만이 우리 광고 크리에이티브 분석을 잘 할 수가 있고 광고 크리에이티브를 잘 만들 수 있다. 그 인지 부조화 이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인지 조화인데 그 인지 조화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은 행동과 태도가 불을 쳤다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사람은 긴장감과 심적 압력을 느껴서 거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태도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인지 부조화를 이해할 것인지 인지 조화를 이용할 것인지도 우리가 한번 광고 크리에이티브에서는 같이 한번 논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설득 효과는 설득의 메시지에 따라 수신자의 수용 방법, 설득 방법, 문화적 개인적 차이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 즉 긍정적인 광고를 좋아하는 사람, 부정적인 광고를 좋아하는 사람, 또 부정적인 광고를 보여줘서 나중에 반전을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면 더 큰 설득이 일어날 수 있겠죠. 수용 방법, 설득자의 설득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다음 정교화 가능성 모델에 대한 이론이 있는데 정교화 가능성 이론 이것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수신자가 설득 내용을 받아들일 때 중심 경로를 통한 설득 효과와 주변 경로를 통한 설득 효과가 있다. 그래서 중심 경로와 주변 경로 이것이 바로 정교화 가능성이 있는 핵심 키워드다. 즉 중심 경로는 광고를 했을 때 광고 브랜드에 대한 메시지가 중심 경로라 그런다면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용한 캐스팅한 모델은 주변 경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 메인과 서브가 뭐냐에 따라서 그것을 설득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론이 바로 정교화 가능성 이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광고 크리에이티브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 경로가 뭘 전달하려고 하는지, 핵심 테마와 메시지가 뭔지, 브랜드의 특장점, 그죠? 브랜드의 베니핏이 뭐냐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떤 컬러를 썼는지, 그죠? 어떤 모델이 어떤 미를 하는지, 어떤 그 미장실을 갖고 있는지 따라서 그 설득의 효과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설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중심 경로와 주변 경로를 말 쓴다. 이것도 우리 분석할 때 많이 쓰는 말이니까 같이 꼭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식약화 광고는 잘 쓰이지 않는 것인데 잠재의식에 소수하는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순간순간 식약화는 의식 이하에 있는 광고이죠. 우리가 의식할 수 없는 광고, 서브 프라임이죠. 서브 리미널. 의식할 수 없는 상태인데 광고 영상이나 메시지가 노출도 지나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불식간에 그 메시지를 확인해야 되고 나중에 그것이 잠재의식에 녹아나 있다가 어떤 구매 상황, 소비 상황이 생겼을 때 그 기억설 때 연상이 나서 우리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인식되지는 않지만은 여러 번 보면 구매 행동이나 태도에 영향을 준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단서가 될 수 있는 것, 그런 암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는 것을 발견하는 것도 광고 영상 분석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설득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의제 설정, 프레임 효과, 프레임 효과입니다. 의제 설정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뉴스에 할 때 많이 하죠. 뉴스 밸리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아젠다 세팅을 하죠. 의제 설정. 그 다음에 프레이밍, 우리가 프레임 말 들어봤죠. 어떤 사각 프레임, 우리가 카메라 렌즈 했을 때 사각 프레임이 있죠. 그래서 어떤 고정된 관념, 고정된 관점을 주는 것이 바로 프레이밍 효과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관점을 미리 설정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프라이밍 효과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 그죠? 그 어떻게 빨리 나왔냐, 늦게 나왔냐는 개념에 따라서 그 광고 커뮤니케이션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관점, 어떤 포인트 오브 뷰를 주느냐, 그죠? 긍정적인 관점이냐, 부정적인 관점이냐, 그 다음에 이데올로적인 관점이냐, 아니면 춤추고 노는 엔터테인먼트 관점이냐 따라서 그 메시지, 그 제품의 성격, 그 제품의 카테고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그 메시지가 처음에 나타나느냐, 나중에 나타나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효과도 달라진다. 특히 광고 크리에이티브에서는 브랜드를 기억한다든지 메시지를 기억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5초를 잡아라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에 이제 숏폼이 많이 나오는데 처음 5초를 잡아라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초도 효과를 요린다는 것이죠. 바로 프라이밍 효과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기법들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 광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또 카피라이터는 잘 활용해서 메시지를 앞부분에 나타낼 것인지 아니면 후반부에 나타낼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알면 좋겠다는 거죠. 프라이밍 효과 다시 한번 강조해 봅니다. 사전 맥락 효과입니다. 소비자 새로운 정보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맥락 효과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에 나오면 초도 효과, 그 다음에 자주 보이면 빈도 효과죠. 그죠? 처음에 나타날 때 해석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두 번, 세 번 빈도를 높여주면 그 의미가 확실해집니다. 또 보이지 않던 영상, 들리지 않던 카피 메시지가 들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품의 모호성을 해결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도 효과냐 빈도 효과냐 어느 정도 노출시켜야 되느냐는 것이 다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점화 효과라는 말도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먼저 대시된 점화다라, 먼저 나온 단어죠. 먼저 나온 메시지 카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시된 표적 단어를 해석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앞부분에 이런 것도 신명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죠. 처음에 길들여져 있는 단어를 준다면 나중에 그것이 우리가 먼저 기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나타나는 표적 메시지가 잘 안 들릴 수가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점화 효과 차원에서 볼 때 점화 단어가 언제 나오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인지적 과정인 범죄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처음에 빨갛다는 말이 나오면 빨간 게 우리 머릿속에 먼저 기억되겠죠. 그럼 나중에 블루가 나왔을 경우에는 혼돈이 되겠죠. 인지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빨간 것으로서 초도 효과를 주고 우리 뇌가를 작동시키는 점화 효과를 주었다면 계속해서 레드를 보여주는 게 커뮤니케이션 효과에서는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프라이밍 효과에 해당된다. 아시겠죠? 특히 이제 광고는 짧으니까 이런 이제 초디에 강조되어 있는 거, 또 하나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노출시키는 그런 기법들을 많이 쓰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일반 커뮤니케이션은 그렇다. 우리가 많은 조금 긴 이야기, 우리가 좀 더 긴 스토리텔링 할 경우에는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반전을 주고 나중에 다시 수미 상관으로 처음과 끝이 같게 만들므로써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확실하게 해주는, 한 번 더 다져주는 반복 효과를 주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을 쓸 수가 있죠. 소비자의 광고 태도, 브랜드 평가,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즉 동화, 가치 있게 하느냐 아니면 대조해 주느냐. 그 다음에 먼저 최근성, 빨리 보여주느냐, 빈도로 승부하느냐. 최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나타났을 경우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면 제일 먼저 가까운 거죠. 최근이 될 수 있겠죠. 항상 처음에 나와야 최근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밍 효과는 광고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중요한 개념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광고에도 많이 활용해 볼 수 있다. 여러분 이제 최근에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많이 광고가 됐던 코롱몰 광고입니다. 보면은 아주 우리가 전혀 의외의 패션에서 우리가 패션 고급지향적인 거, 성인지향적인 거 이런 걸 생각하고 브랜드를 강조하는데 이것은 코롱의 OLO를 강조했습니다. OLO를 강조하고 우리가 전혀 의외 기대하지 않았던 unexpected needs죠. 낯설게 하기 효과를 주면서 고객에게 자유분방한 패션의 어떤 패션 정신을 나타내려고 한 게 코롱이 아닌가 이런 해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는 눈, 카피를 보면은
보는 눈, 그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 견디기 힘든 조롱, 셀 수 없는 손가락질,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 그죠? 수만 번의 좌절. 그 다음에 자막도 OL로 주죠. 그래서 코롱에서 코롱을 다 보여주지 않죠. 빨리 지나가는 거죠. 이 식약화 광고처럼 빨리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잠재의식 속에 노출되고 기억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의 실패는 절대 헛된 건 아니야. keep trying, keep on going 해서 영어를 막 쓰죠. 결국에 락스타, 힙스타 막 아이들 막 쓰죠. 고객들이 많이 쓰는 그런 중요한 개념들, 단어들이죠. identity 해서 놓치지 않습니다. Why not? 크게 떠봐. 네 인생 everyday, all time. 멋지게 너는 너 보는 눈 있잖아. 이렇게 해서 일반 생활 언어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그들이 일상적인 익숙한 단어들, 그 다음에 댓글이나 볼 수 있는 그런 단어들, 그런 카피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코롱이 새로운 변모하는 올드한 이미지를 벗어나서 아주 첨단 아방가르드적인 그런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보는 눈이라고 하는 초도 효과를 준 거죠. 초도 효과를 주면서 나중에 다시 너는 보는 눈 있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최근성 효과를 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노출시켰던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고객 지향이고 공감 능력의 프레이밍 해파. 우리 코롱볼이 갖고 있는 이러한 프레임, 이러한 관점, 이러한 자유분방한 패션 정신, 패션 가치관. 이것은 남녀노소, 그 다음에 성별이라든지, 그 다음 나이차, 세대차를 거둬나서 모두가 좋아할 수 있고 경계가 없는, 선을 넘는 그런 패션 정신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초도 효과라든지 프레이밍 효과라든지 프라임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기존의 코롱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태도로 바꿔주는 것, 즉 설득이 된다면 이러한 메시지를 공감한다면 그런 소비자들은, 수용자들은 이 메시지를 해독을 통해서 이 메시지 보낸 해독이 있죠. OL로가 뭐냐? 코롱이 OL로구나. 근데 왜 다 쓰지 않았지? 코롱이라고 다 쓰지 않았지? 그만큼 분방한 거야. 강조한 거야. 그렇게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함으로써 설득이 되고 그 다음에 태도를 변화시켜서 코롱몰을 이용하게 된다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광고 메시지상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중요한 키워드들이 다 뻔하고 그러한 것을 보이지 않게 활용한 크리에이티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본 것입니다. IBK 기업은행이죠. 이것도 시리즈로 직원표로 쭉 나오는데 IBK는 중소기업이었고 과거는 중소기업이었죠. 중소기업은행이었죠. 그러니까 주로 타겟이 작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회사라고 하는 IBK에 갖고 있는 초도 효과죠. 초도 효과를 줬습니다. 줬는데 이 세상에 작은 기업은 없다라고 해서 반전을 줬죠. 작은 기업이라고 하는 걸 주면서 반전을 시킴으로써 이 IBK 기업은행이 그래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기업을 지원하지만은 여러분이 작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언제나 해낸 일에 모두가 환호할 거예요.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기업을 누가 작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작다, 작은 기업이 없다 했죠. 이야기했죠. 긍정과 부정을 섞으면서 빈도 효과를 높여주는 거죠. 광고에서는 초도 효과와 이상으로 빈도 효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노출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러한 설득을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직원들의 태도 변화, 자신감을 가지고 근무하자. 그런 이야기죠. 중소기업을, 작은 기업을 지원하지만은 이 세상에 작은 기업은 없다. 너는 작은 일을 하는 게 아니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생편입니다. 기업에는 인생이 있다. 꿈의 시작이 있다. 사랑의 기쁨이 있고 자부심이 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지만은 이겨내는 용기도 있다. 기업에 수많은 인생이 달려있다. 기업을 한다는 것은 크고 막중한 일. 이 세상에 작은 기업은 없다. 그래서 기본적인 IBK 기업은행의 기업 슬로건을 계속 노출시고 빈도수를 높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 기업을 인생으로 비유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인생이 인생처럼 굴곡이 있지 않느냐. 우리 그러게 기업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그런 기업을
지원하는 우리 사람들이다. 우리 근무 은행원들이다. 이런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장님 편이죠. 작은 회사 하나 있지만은 이 작은 중소기업 사장님이겠죠. 그렇지만은 꿈은 항상 크다. 이렇게 큰 꿈을 가진 기업을 누가 작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작은 기업은 없다. 아베 기업은. 그렇게 해서 사장님에게 또 격려하는 목소리. 일은 작다고 이야기하고 하는 일은 작은 거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꿈은 크다. 사회를 하고 소비자를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것이다. 인류 공룡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주는 광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편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연을 접수해가지고 그 사연을 들으면 책을 주는 그런 광고입니다. 그래서 그 사연에 맞는 책으로 만들어서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 기업들을 지원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철학, 나만의 철학이 주고받는 시대이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지원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가게를 지원한다. 그래서 결국 이런 세상을 바꾸는 가게이기 때문에 작은 기업일 수가 없다. 우리는 그러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은행, IBK 기업은행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충분히 대중 소비자한테 이렇게 반복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설득시키고 그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 송신자, 즉 광고주가 만드는 메시지를 기호로 담아서 기호라고 하는 것은 사연이다, 작았다, 꿈이다, 인생이다, 그죠?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이런 것들로 기호를 바꿔주고 그것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런 메시지가 수용되고 해독이 된다는 것이죠. 해독이 되었을 때 그 메시지는 그 커뮤니케이션은 확실히 100% 전달될 효과가 있는 것이고 소비자들은 설득을 당한 것이고 그죠? 설득을 당한 것이고 그 설득을 통해서 태도를 변화시켰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체적인 공감 경험,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요.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IBK 기업은행이 소비자한테 호응으로 선택되고 긍정적인 기업으로 살아남게 된다. 그런 과정이다. 이런 것이 다 커뮤니케이션 기존 개념들이 광고 크리에이티브에 다 녹아있고 그것을 다 해석해낼 수 있고 분석해낼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참 정말 우리가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져서 모두 다 환호하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웰컴 저축은행 보면은 최근에 이제 제임스 웹 망원경이 나왔죠. 그래서 저축은행은 디지털로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패스로 긴 CM 60초를 만들었습니다. 전에 볼 수 없었던 우주의 가능성을 열어준 기술. 그 바로 디지털 금융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넘버 디지털 뱅킹 저축은행은 웰컴 저축은행인데 이것이 바로 이러한 세상을 바꾸는 전에 볼 수 없던 새로운 우주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처럼 웰컴 디지털 뱅킹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최신 어떤 기술 트렌드를 원용해서 편성해서 광고한 것이다. 이것도 바로 이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상식, 그런 기본 정보, 첨단 이미지를 활용한 그런 것이다. 하나그룹도 보니까 최근에 같은 시점에서 제임스 웹 영의 어떤 뭡니까 우주 창공에서 일어난 영상, 이 영상을 그대로 활용해서 뭐 우연히 일치겠습니다만은 우주하는 길이라고 하는 즉 우주 창공이죠. 우주 항공 산업에 들어가서 강화하고 있는 하나그룹의 새로운 기업 PR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 발사체부터 쭉 자막으로 나오죠. 우주 경량체, 우주 통신 기술을 일궈냈다. 혁신적이다. 그죠? 우주 창공하고 우주 발사체 이야기하면 벌써 첨단 기업이 냄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화약 그룹이라고 하는 어떤 낡은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바꿔준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큰 우주 두뇌들이 필요하고 그런 우주 두뇌를 우리가 다 인재 양성하고 있다. 하나는 카이스트와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우주 센터 설립과 우주 영재 육수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우주의 과학도를 통해 대한민국 우주 기술을 과학 기술을 발굴하고 나가고 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내를 내려가고 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기업 PR 광고하는 것도 우연의 일치지만은 우주 블랙홀이라고 핵심적인 그 영상을 가지고 크리에이티브를 만드는 어떤 최근 광고라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앞부분에 설명했습니다만은 커뮤니케이션의 구조와 그 다음에 그것이 광고 설득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어떻게 들어오고 광고 설득 커뮤니케이션은 설득을 통해서 소비자 기준에 갖고 있는 즉 잘 변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바꾸게 하는 것이다. 그 바꾸게 하는 것은 초도 효과, 빈도 효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프레이밍 효과, 프레임 효과 많은 것이 있다 이야기했죠.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일반 언론 정보, 커뮤니케이션 많이 예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것이 광고로 딱 들어서 똑같이 적용할 수 있고 이러한 개념들이 나중에 광고 크리에이터 분석 시에 많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중 키워드 중심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퀴즈도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항상 사회적 상승력을 가지고 창의적인 그런 생활을 하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